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수면은 건강에 직결됩니다. 나쁜 수면은 일반적으로 체중 증가와 염증 질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 수면 시간은 7시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연구진과 중국 푸단대 연구진에 따르면 38세에서 73세 총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 7시간보다 더 많이 자거나 더 적게 자면 뇌 인지 기능이 나빠지거나 또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 건강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면과 뇌, 전신 건강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낮 동안 쌓여 있었던 뇌 노폐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뇌 활동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가장 좋다고 하고요. 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로 근력 운동이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수면 관리 또 꾸준한 근력 운동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시장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오늘 장의 주제 마련해봤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화장품 업계 활기 되찾을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효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깥에서 마스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을 지금 오늘 주제를 보면서 주의 깊게 안 봐가지고. 근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스튜디오 오면서 마스크를 하고 왔거든요. 저도요. 근데, 예, 오픈이 어쨌든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서히 이제 좀 그 길거리에서는 이제 많이 예전처럼 편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고요. 그리고 23일 전후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춰 잡으면서 이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5월 1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이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꼭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그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10월 13일 이후로 지금 된 거라서 1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가 봐요.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는 좀 일상화돼가지고. 그래서 네. 1년 반 만에 이제 해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50인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집회라든가 행사, 공연, 또 스포츠 관람 이런 경우에는 현행대로 이제 마스크 착용은 쓰는 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유증상자라든가 고위험군하고 모여 있는 경우에도 이제 또 1m 이상 거리두기가 좀 불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라는 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부에서도 일단은 뭐 인수위하고도 좀 이제 조금 시차하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건 있지만 어쨌든 야외에서라도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율적으로는 마스크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좀 덧붙였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이 좀 어려우신 그런 고위험군에 계신 분이 있어요. 특이병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이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라는 좀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좀 뭔가 진짜로 이제 좀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가 실외에서 이제 자율화가 된 건데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자신 있게 마스크를 벗으셔도 주변에 눈총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벗으신 분들이 주변에 눈총을 좀 받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율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체가 좀 생성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항체 치료제, 예방용 치료제가 또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점차 더 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큰 급등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오늘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화장품 업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예. 일단 호재는 맞아요. 호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저희 뭐 아내라든가 주변을 이렇게 봐도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수요에 대한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보면 사실은 화장품주가 그 한류 열풍이 불면서 2015년 뭐 요때 굉장히 주가 15년까지 해서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너무나 이제 열광했던 예.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크게 올랐다가 한류가 좀 지나고 나서 2016년부터 사실 최근까지 주가가 조정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어갔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거치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작년까지 시장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3,300포인트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시장 반등하고 동반해서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화장품주도 상승을 안 한 게 아니고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동반해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화장품주의 어떤 바닥에서의 반등세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언급 요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업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 노출이 높은 대형 브랜드보다는 좀 국내 비중이 높은 중소형 브랜드에 좀 주목해보자 이런 좀 기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이게 중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쉽게 잘 용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부터 해가지고 막 인기를 끌다가 자국의 이제 로컬 브랜드 이런 네. 업체들을 엄청 키운 거죠.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요, 화장품이 사실은.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또 프리미엄 화장품은 너무 유명한 또 해외 제품들 있잖아요. 네.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또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또 거기에서는 약간 좀 밀리고 또 저가 브랜드에서는 또 중국 로컬 브랜드가 커오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좀 치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대형 브랜드보다는 좀 중소형 브랜드가 좋지 않느냐라는 뭐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 유사하게 갈 거로 보여요. 그 화장품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어떤 변동 폭의 흐름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화장품주들이 동반해서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최근 흐름에서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이런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보면 그래도 완만한 반등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그 밖에도 중소형 뭐 화장품 업체로 보면 토니몰이라든지 뭐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형주보다는 변동이 좋았어요. 사실 상승폭도 굉장히 탄력은 좋았는데 변동성은 좀 큰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이 뭐 물론 브랜드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긴 하지만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진입의 장벽은 사실 낮은 산업이고 원가도 굉장히 좀 사실 비중 자체가 전체 그 금액 판매가 대비해서 원가의 비중이 굉장히 작은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뭐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신규 진출하는 그 업체들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 진출해서 네. 입소문만 잘 나면 잘 팔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화장품주의 리스크 가운데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높은 중국의 의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들어서 뭐
원가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케팅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화장품주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앵커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앞서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주가도 많이 끌어올렸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체들이 2015년도쯤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따이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큰 흐름이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화장품이 잘 팔리는 네. 또 시중에 뭐 명동이라는 데가 뭐 없어서 못 파는 막 이런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는 중국도 업체를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양쪽으로 좀 치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 시장은 역시나 좀 큰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중요한 시장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선 또 이런 뉴스까지 겹쳤죠. 최근에 이제 봉쇄 정책, 그 코로나 참 이상해요. 중국은 이거를 봉쇄로 막으려고 하는 공산국가들이 참 특이한데 네. 그래서 계속 봉쇄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완화도 좀 풀고 이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봉쇄 쪽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화장품 섹터에서는 변순될 수 있다. 계속 봉쇄가 이어진다면 역시나 조금 더 그 중국 쪽의 기대감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수출도 보면 중국향이 많은데 올 초에 보면은 기초화장품 수출 볼륨이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매출에서도 두 자리 성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봉쇄 조치가 3, 4월에 계속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면세점 매출도 좀 부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계속 제가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사실은 국내 오프라인 채널에서 화장품 매출 성장이 좀 부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침체를 좀 오래 겪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업황이 좀 복구되느냐, 회복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이나 신규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는 네. 사실은 몇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셀 수도 없을 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입소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소 브랜드들이 좀 난립하고 이런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상장돼 있는 화장품 업체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만 이제 중국 봉쇄 조치가 좀 완화가 좀 된다 그러면 또 요거는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 좋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봉쇄를 언젠가는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마스크 해제 조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엔데믹 선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봉쇄를 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될 건 아니고 결국은 여기도 이제 완화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 소비 수요에 대한 회복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좀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K뷰티가 최고다라고 해서 그렇게 화장품들을 사갔었는데 이렇게 5년 사이에 중국 로컬 기업들도 따라잡을 정도면 정말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산업이고요. 그래도 또 우리 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됐을 때 과연 또 어떤 반응일지 조금씩 드라마들은 중국에서 또 방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자유롭게 방영이 되고 있는 북미 쪽의 인기는 더 좋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북미 시장, 디지털 공략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헤드라인을 봐도 뷰티 왕자를 놓고 북미 시장 디지털로 격돌한다. 그리고 다음은 북미 시장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활로를 찾기 시작한 K뷰티.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뭐 워낙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하락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화장품주 투자 전략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포인트를 그쪽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중국 영향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쪽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수출 활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크지만 여전히 화장품 업체에 있어서는 중국이 워낙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이 어쨌든 이 락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좀 약간 눌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락다운 영향이 축소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의 펀더멘탈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예상을 해서 본다면 사실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시장 입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펀더멘털이 많이 개선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축소되는 업계 입장들이거든요. 보통 시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모멘텀의 흐름, 그러니까 실적의 면에서 본다기보다는 좀 모멘텀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 점차 락다운 영향이 축소되는 관점에서 화장품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좀 측면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어쨌든 화장품은 누가 뭐래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면 가장 수혜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화장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변동성도 좀 요즘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트레이딩의 전략을 활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해 왔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권의 어떤 하방 경직성 굉장히 강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변동성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목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종목이 궁금하실 텐데 앞서도 이제 중소형 뭐 쪽도 얘기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좀 투자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OEM 업체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 뭐 여기도 좋지만 사실은 OEM이나 ODM 쪽으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화장품 업종의 흐름이 업황이 회복된다 그러면 역시 OEM 업체들의 수혜가 좀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오늘 한국 콜마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중국 법인의 신규 오더가 작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업종은 아무래도 중국을 좀 떼놓고는 좀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도 중국에서 이제 선케어 제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날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2분기, 3분기 되면 굉장히 더워질 텐데, 제품 특성상으로 보면 2, 3분기에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매매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제 국내외로 온라인 기반한 바이오 오더가 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한국 콜마가 전체적으로 뭐 코스맥스도 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OEM 업체들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국 콜마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박스권에 묶여있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한국콜마는 좀 더 우상향하는 기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일단 주가 자체는 바닥을 확인했다. 실적도 역시 바닥을 확인했다는 관점으로 보셨고 투자 심리의 움직임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될 때 그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바닥 구간의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한국콜마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쪽의 실질적인 수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 섹터 종목 좀 더 알아볼까요? 화장품 말고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리오프닝 되면은 사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뭐 여행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컨텐츠 쪽에 영화라든가 여러 부분이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의료 업종을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재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가 이렇게 해제가 되고 마스크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의료 소비 또 증가를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도 벗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또 옷을 좀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류 소비 증가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도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추가가 되면서 패션 시장의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국내 패션 소비 지출액이 지난 2년 동안에 보면 사실은 좀 좋지는 못했어요. 9월이나 10월 성수기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한데 다만 이제 올해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올해 이제 국내 패션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6.6% 정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한 46조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또 체크해 보실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고 봐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하고요, 유아동층, 패션 소비가 또 본격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좀 따져본다면. 그래서 중장년과 유아동층의 패션 소비가 늘어날 거다.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이거든요, 5월이. 그러면 아무래도 성수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선물도 많이 하고 또 그쵸. 뭔가 부모님이라든지 뭐 스승님이라든지 또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돈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돈을 정말 많이 쓰는 연중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의료업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종목적으로 본다면 뭐 한 2개 정도로 좀 언급을 좀 드려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 봉쇄가 좀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FNF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표적인 의류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럭셔리 브랜드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 증가가 기대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종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계부를 쓰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아마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1년 중에 설 연휴, 추석 연휴 다음으로 5월에 많이 쓰고 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쓰고 그렇게 지갑이 열리는 시기들인데요.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중국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연말에도 심화론에서 과연 언제 중국의 이 강력한 봉쇄 정책이 해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뭐 사실은 알긴 어렵죠. 언제 완전히 해제를 할지. 근데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완화시키는 시기가 하반기 내에 올까요? 일단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봉쇄만 하는 게 사실은 내수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중국은 내수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워낙 자국의 어떤 인구라든가 산업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만들이 또 팽배해 있을 겁니다. 계속 봉쇄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공산권 국가이긴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봉쇄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흐름상으로 보면 전 세계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마스크를 해제하고 또 이렇게 엔데믹을 선언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중국만 계속 봉쇄를 고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사실 뭐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되는 쉽게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도 더불어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역습 가능성은 고려하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확진자 수 계속 사실 워낙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이 질병이라는 부분이 사실 코로나19도 전혀 예상을 이렇게 팬데믹으로 갈 줄은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된 상황이고 복합적인 변이들은 있지만 그 변이가 아주 심각한 변이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좀 이렇게 리오프닝 되는 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현재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한 리오프닝 수혜주들 쭉 알아봤는데요. 연관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중국의 봉쇄 정책이 또 중요한 변수로 꼽혔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주 한 차례 뭐 기대감도 반영했고요. 바닥을 잡아 나가는 움직임 가운데서 또 한 번의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가 중국의 이 봉쇄 정책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바닥권의 관련주들을 잘 잡는 전략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먼저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한국콜마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마스크 해제 관련한 수혜주로 의류주를 보셨습니다. 탑픽으로 중국 봉쇄 해제 감안해서 FNF, 럭셔리 브랜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서울, 도시재생 관련주 투자 전략은?
네, 우선 서울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발표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서울시에서 먼저 사실 그 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건설 쪽에서 뭐 250만 원 건설이라든지 건설 쪽에 대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서울시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요. 2호선에 이제 구의역이 있는데 구의역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6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서 마중물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광진구 구의역 일대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한 77%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구도 좀 감소하고 상권도 침체가 좀 이어져 있어가지고 2019년 11월에 이미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상권을 보면 이제 미가로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로를 지역 명소로 갖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 내 공실에 상생 협력 상가를 조성을 하고 또 구의동에 이제 공영주차장 시설도 개선을 하고 또 구의역 고가 이제 도로가 있는데 고가 하부에 자전거 캐비넷을 설치하는 등 좀 이제 도시의 미관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구역 일대 말고 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제 송파구 풍납동 토성이죠. 예, 토성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도 조건부로 가결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납동 토성 일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유적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역사 문화 환경 조성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주민 생활 SOC 구축, 또 상업 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브로셔를 통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사실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까지도 좀 본격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정말 많이 됐죠. 뭐 전국적으로도 요즘은 개발들이 많이 돼서 가보면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 곳도 굉장히 많고 서울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공원 같은 것들이 작게 많이 생겨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도시재생 사업에 따르면 일단 지역 내 상권 미가로를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 미가로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구 풍납동에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또 그 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서울시 곳곳에 수세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변 감성도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한강, 서울하면 한강이잖아요.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수변에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굉장히 그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쨌든 참 좋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질이라는 게 네. 사실 이제 뭐 건물만 이렇게 서울에 너무 많잖아요. 빽빽하게 많다 그래서 쾌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공원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좀 물가 이렇게 쉽게 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이렇게 네. 복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잘 많이 돼 있어요. 예 쉬잖아요. 가세요, 청계천에? 청계천에 과거에 좀 갔었고 최근에 많이 안 갔지만 저는 몇 년 굉장히 전에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몇 년 전에 가보고 외가리가 날라오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날아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뭐 이런 날짐승들이 언제든지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새들도 예. 많이 있고 좋은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요.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를 통해서 서울 곳곳에 수세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좀 물을 보면서 생활하는 좀 시원스러운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보면서 생활하는 수세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러니까 한강 말고도 서울 전역에 보면 실개천이라든가 소하천, 아까 말씀드린 청계천이라든가 뭐 홍지천 뭐 이런 식으로 천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과제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은 3개 과제 우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보면 유형별 사업 모델 마련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변 노천 카페라든가 다양한 문화, 경제 활동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로는 깨끗하고 풍부한 하천 회복을 위해서 수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천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서울 시내 하천을 보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도림천 부분을 가끔 가거든요. 근데 네. 보면 수심이 깊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땅에서 이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얕으면 좀 그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예. 서울 시내 하천에 좀 이 유량을 좀 풍부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수자원 활용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수변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하겠다. 굉장히 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선하고 뭐 좋은 어떤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한강 뷰를 원하지만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안에는 한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천들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동네 개천이지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양재천, 뭐 불광천,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도린천, 뭐 네네. 등등등 많이 있는데 거기서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길 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수세권으로 만드는 그런 공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차기 정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태스크포스를 정권 시작하면은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윤 당선인이 일산 등지를 지금 찾아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윤 당선인이 오늘 직접 또 이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영향이 이제 뭐 어떤 뭐 증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뉴스에 막 계속 오르내리고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공약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이미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이르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말부터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시작할 방침이다라는 게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일단 리모델링이 임기 초반에 완전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때문에도 뭐 저도 사실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성장하는 산업, 이런 2차전지라든가 이런 산업도 있지만 사실 정책 수혜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또 의지를 확고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건설업종 입장에서도 실제로 좋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건설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안전 비용이 높아진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자재가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 안쪽이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근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전년 대비해서 한 10%가 올랐다라고 감안을 한다 그러면 영업이 컨센서스로 본다면 한 10% 내외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소재는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담 요소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 보실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이건 맞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인수위 발표가 이번에 좀 되면서 사실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건설업체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호재와 악재가 좀 동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시장에서 어떤 그 모멘텀이나 재료가 힘이 세냐가 문제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재료 다 노출은 됐거든요. 이미 이제 그 원재료가 비싼 부분도 노출이 됐고
또 이런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그 정책 부분 이것도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이거든요. 이게 단기간으로 그냥 발표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는 영향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한 섹터의 정책 모멘텀이 발생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작용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이겠지만 도시를 재생하고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고 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재생한 관련주라든지 리모델링 관련주, 재건축 관련주 이런 쪽들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역풍과 순풍은 계속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 최근에 움직이는 도시재생 관련주 그 흐름들에 보면 좀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해서 어떤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형사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된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생태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좀 등락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로 아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진행이나 영향권은 좀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첫 삽을 뜬다든가 뭐 진행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일 가능성은 커요. 그래서 그거는 높게 보는데 다만 이제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역시나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가 또 매출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으로 지금 사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산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매매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쌀 때 사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유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재차 부각된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이제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관련된 일부 또 섹터, 뭐 소위 말하는 테마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재생 관련주는 조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모멘텀이 발생했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테마주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 다만 과매도 됐을 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네.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이후에는 실적 개선을 보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셨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주 탑5 종목을 꼽아주신다고 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르게 지금 지나가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모라는 종목인데 아마 테마주 투자하시거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데모라는 종목이 이제 굴삭기 부착물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굴삭기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우리나라 이 부분하고 덧붙여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사실 재건 관련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많이 좀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재건을 할 때 우리나라가 또 사실은 동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모라는 기업이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변동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시총이나 매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역시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데모하고 같은 굴삭기 부착물 제조 흐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에 비해서 매출은 좋지만 또 영업이익은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웹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건축용 외장재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과거에 공원 조성 사업에 이제 소재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시총은 1,00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뉴보텍이라는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배관자재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수변 감성도시 조성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조금 약한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연과 환경이라는 또 종목이 있죠. 이것도 테마에서 유명한 종목인데 환경 생태 복원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자연과 환경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용 환경 플랜트라든가 수변공원 조성 시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뭐 시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아직도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1,000억 원 내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변 감성도시를 본격화한다라는 발언을 했던 4월 28일부터 주가가 움직이면서 지난 3거래일 사이에 이미 저점 대비해서 2배까지 시세가 나온 종목이 나왔는데요. 데모라는 종목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종목이 가장 강하게 좀 반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주 가운데 탑픽 종목 꼽아볼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변동성이 다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웹스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보면 웹스라는 종목이 이제 고분자 신소재 개발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회사인데 건축 내외장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또 레저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소재를 좀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 이력도 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 흐름도 사실은 좀 바닥권에 아무래도 반등폭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웹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여러 전방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축, 레저 등등 공원 조성 사업의 이력을 가지고 웹스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4,900원대 저항이 있는데 뚫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 흐름 자체도 사실은 좀 바닥권이거든요. 큰 호흡에서 보면 사실 그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 그러면 아직은 좀 바닥권에 좀 있는 위치의 주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종목보다는 사실 데모나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웹스의 경우는 사실 바닥권에서 놓고 본다면 좀 상승률 아직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웹스라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 하천 복원, 공원 조성 같은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웹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겨웠던 4월 주식시장을 보내고 이제 5월의 전략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FMC 연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지금 굉장히 고심하실 거거든요. 물론 이효열 전문가님도 고심 끝에 오늘 전략을 수립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이 얼마의 금리를 결정한 지금 사실 0.5%는 거의 뭐 90% 이상이거든요. 그 이상 하겠다는 건데 뭐 그보다 더 크게 할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원달러 환율도 역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환율도 굉장히 요동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미증시의 변동성이 축소되느냐. 최근 들어서 미증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나스닥이 4% 이상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닥권을 확인하는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FOMC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모멘텀을 좀 확인하시고 순환매를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역발상으로 또 역시 생각하셔서 시장의 이런 대내외 변동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요소가 지나가고 안정이 된다면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성장주의 분할매수 좀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2차전지의 성장주,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사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소형주 흐름이 좋았어요. 사실 대형주와 중형주는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언제 바뀔지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집중하실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포인트를 모든 투자들이 보고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인트가 안 나왔나요? 현재로는 사실 아직도 약세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나 이런 쪽 흐름이 좋았고 역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체적인 약세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주가 좀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의 흐름하고 동반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들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미국의 금리 결정, 5월 FMC 회의 결과, 금리와 또 QT까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요. 변동성 속에서도 테마 같은 뭐 종목별 흐름 뭐 이런 것들 순환매도 대응을 하면서 또 대형 성장주도 바닥잡기를 잘 해나가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되겠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정책주, 실적주라고 볼 수 있는 리오프닝주,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럴 때 또 어떤 포인트로 대응할지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 장 마감 잘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